안녕하세요. 숲에서 책 읽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최남희 작가의 소설입니다. 다음은 알라딘의 책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계절 1318문고 118권 어른과 아이의 경계에선 청소년들의 심리와 내면을 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탁월하게 풀어낸 작품들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 문학 작가 최남희의 청소년 소설이다. 이번에는 할머니라 불리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개성 강한 할머니와 공감 능력 제로인 은둔형 외톨이 소년이 만났다. 갑작스럽게 엄마를 잃고 1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던 석균네 집에 조용분 여사가 들어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1. 나도 어쩔 수 없는 일. 욱! 아빠가 방에서 나오는 기척이 들리자 억지로 쑤셔넣은 것들이 일제히 올라왔다. 입을 틀어막고 욕실로 뛰어 들어갔다. 꾸역꾸역 밀어넣었던 것을 변기에 개워내면서도 나는 욕실 문을 잠갔는지부터 살폈다. 괜찮니? 약 꺼내 놓을까? 아빠가 욕실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서도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는 않았다. 몇 번 더 개워내고 양치질을 하다 거울을 보니 천장과 벽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변기 문을 내리려는데 좀 전에 내가 한 짓이 한눈에 다 보였다. 어제 아빠한테 사오라고 했던 치킨 몇 조각과 탄산음료. 내가 생각해도 미련하게 먹었다. 새벽부터. 어쩌녁에 일찍 자는 것 같아서 새벽에는 먹지 말라고 메모까지 써놨는데 그걸 기어이 찾아 먹은 거야? 이러려고 사오라고 한 거였어, 너? 정말? 아빠가 이번에는 욕실 문을 3개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제야 식탁 위를 확인한 모양이다. 한밤중에 끓여놓은 국이랑 새로 한 반찬들이 고스란히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봤을 테니 아빠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생생하게 그려졌다. 지금은 상담이 있어서 나가는데 이따가 얘기 좀 하자. 5시까지는 돌아올 테니. 석균아, 제발, 응? 내가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빠는 잠깐 동안 욕실 문 앞을 떠나지 못했다. 긴 한숨 소리와 함께 아빠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들렸다.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소리, 구두 신는 소리, 뭘 두고 왔는지 다시 서둘러 안방문을 열었다가 닫는 소리, 잠시 머뭇거리다 현관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도어락이 저절로 잠기는 소리까지 차례로 들렸다. 나는 문 잠기는 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속으로 천천히 30까지 센 다음 욕실에서 나왔다. 그 사이 아빠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가서 거실이 환해졌다.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 아침 햇살이 발코니 화분위에 머물다 말끔하게 치워진 식탁 한 귀퉁이에 내려앉았다. 새벽에 아무렇게나 냉장고에 쳐넣었던 반찬들이 도로 나와 밥과 함께 식탁 한 구석에 간격 없이 모여 있었다. 그 옆에 놓인 소화제와 물컵은 아빠가 나가다 말고 허둥지둥 꺼내놓은 게 분명했다. 나는 얼른 커튼을 내리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다. 아까보다 속이 편해진 게 먹은 걸 다 개워내서인지 아니면 혼자 있는 게 좋아서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장식장 위에서 사진 속 엄마가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빠 속 좀 그만 태워. 누구보다 엄마가 더 애가 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몇 달 전이라면 치킨 같은 건 당연히 먹지 못하게 했을 거고 아빠한테 함부로 구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대화라고는 문자 메시지가 전부고 아빠와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는 것을 보고 잔소리를 늘어놓았겠지. 하지만 못하잖아. 엄마는 이제 나한테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말란 말이야. 나는 엄마 사진을 돌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질러진 침대 위에 노트북 충전이 다 되었다고 불빛이 깜빡였다. 지금부터는 어제 받아놓은 영화를 보다 잘 생각이다. 완벽한 시간을 보낼 준비를 마쳤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다. 그런데 아무리 더듬어도 어제 갖다 놓은 과자 바구니가 손에 걸리지 않았다. 내가 욕실에 있는 동안 아빠가 방에 들어온 모양이었다. 또 화가 치밀었다. 아빠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은 늘 이런 식이다. 3살짜리 아이를 대하듯 과자를 치우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지만 가장 쉬운 걸 아빠는 모르고 있었다. 더 이상 아빠와 사이가 좋았던 3살짜리가 아니다, 나는. 엄마라면 이런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일로 나를 놀라게 했겠지. 가령 내가 침대 밑으로 손을 넣고 더듬을 때 그곳에 몰래 숨어 있다가 내 손을 덥석 잡는다든가, 과자 그릇을 침대 다리에 고무줄로 길게 묶어놓고서 내가 그릇을 잡아당기면 도로 당겨지게 한다든가. 그러고 보니 이건 상상이 아니라 정말로 엄마가 했던 일이다. 9살 때였던가? 그때 침대 밑에서 나온 손이 느닷없이 내 발을 잡는 바람에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운 적이 있다. 우는 나를 달랠 생각도 하지 않고 엄마는 웃어대기만 했다. 웃다가 눈물까지 흘리는 엄마를 보면서 나도 울다가 웃음이 터졌던 기억이 난다. 엄마가 나를 웃게 하는 재주가 있다면 아빠는 어떤 식으로든 나를 화나게 하는 재주가 있다. 내 침대 밑에만 없을 뿐이지 과자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사놓은 과자를 집안 곳곳에 숨겨놓았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바깥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제 실력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정비소에 정비소에 맡기라고요? 난 또 굳이 도와준다기에 무슨 벼락이라도 맞은 기술이라도 있는 줄 알았네. 상담 시간에 늦었다고 내가 나오는 것도 기다리지 못한 아빠가 먼저 나섰을 리가 없다. 목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알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얼마 전부터 동네에 갑자기 등장한 그 할머니. 내 예감이 맞다면 아버지는 오늘 된통 걸린 셈이다. 나는 커튼을 살짝 들고 내다보았다. 정강이까지 올라간 통 넓은 멜빵 바지에 야구모자로 감출 수 없는 희끗희끗한 흰머리까지 틀림없는 그 할머니였다. 아니, 저한테 본닛 여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아빠는 억울한 표정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려는데 할머니는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다. 내가 먼저 그쪽한테 도와달라고 했다 칩시다. 그럼 본인만 열어주면 됐지. 그쪽이 고칠 수 있을 것처럼 군 건 맞잖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다 끌어놓고 이제 와서 정비소에 맡기라니 화가 안 나겠냐고요. 아빠는 할머니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타박하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시계만 들여다보았다. 할머니가 워낙 당당해서인지 아니면 그 기세에 눌려 아빠가 잔뜩 주눅이 들어서인지 내 자리에서 보면 두 사람은 거의 키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뾰족한 얼굴형과 날카로운 눈매까지 더하니 할머니는 그야말로 깐깐함 그 자체였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할머니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하긴 하다. 하지만 고모와 이모 말고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가까운 친척이 없다 보니 내 호칭의 기준은 지극히 단순할 수밖에 없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없으면 아저씨나 아주머니. 그 기준으로 보면 아빠는 지금 아주 센 할머니를 상대하고 있는 셈이다. 이걸 어째? 차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 헤집어놨으니
그나마 움직이려나 모르겠네. 안 그래도 정비소에 갈 때마다 새 차 사라는 말만 해대서 짜증나 죽겠는데. 할머니는 아빠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가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2주일 전쯤부터 나타난 저 할머니는 동네 시끄럽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다. 하루에 한두 번은 언성을 높이는데 그 장소가 꼭 우리 집 앞이었다. 자동차 배기통을 화단 쪽으로 향하게 세워두었다고 차주인과 입씨름을 벌인 일이 그 시작이었다. 아니, 고작 차 뺄 때 편하겠다고 매연 구멍을 화단 코앞에 대? 당신 얼굴에 대고 매연을 뽑아내면 좋겠어요? 밖에서 웬만큼 떠든다고 꿈쩍할 내가 아닌데 저 할머니만 나타나면 새된 목소리에 질려 누워있다가도 번번이 일어나게 된다. 급기야 경비 아저씨가 달려와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었다는데도 할머니는 꿈쩍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나 하나예요? 뭐라고 한 주민이 누군지 대요. 직접 찾아가서 내가 왜 이러는지 설명하고 올 테니까. 다들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모른 척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냐고요. 그 일 이후에도 할머니는 화단에 화분을 몰래 버리는 사람들과도 싸웠고 관리사무소에서 나무 상태도 보지 않고 약을 함부로 뿌린다는 것으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할머니는 주로 화단 때문에 화를 냈고 하필 이 아파트에서 가장 넓은 화단이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도와줄 아드님이나... 아들이라면 누구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설마 나한테 아들이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 테고. 할머니가 두리번거리며 딴청을 피우자 당황해서 쩔쩔매는 아빠 목소리가 띄엄띄엄 들렸다. 아,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한 말이라면 실수 맞네요. 세상에나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라고요. 할머니는 놀랐다는 듯 원망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데 모르긴 몰라도 내가 할머니보다 더 놀랐을 것이다. 정말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라고? 궁지에 몰린 아빠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느꼈는지 할머니한테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돌아와서 다시 한번 찬찬히 봐드리겠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정비소에 저와 함께 가시죠. 그러면 좀 낫겠지만 그쪽 말만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퉁명스러운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표정을 보니 한결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저희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5시까지 돌아올 텐데요. 그때 저희 집으로 오시죠. 이건 제 전화번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는 인사를 마치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고는 부랴부랴 큰 길로 달려갔다. 늦었다더니 차를 두고 가려는 모양이다. 띵동. 5시까지 집에 갈 건데 혹시 할머니 한 분이 먼저 오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문 좀 열어드리고 들어와서 기다리시게 해. 아빠 부탁이다. 아빠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걸까? 싫어. 나는 간결하게 내 뜻을 전했다. 그러나 아빠는 이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택시에 올라타고 있었다. 부탁한다고 했으니까 내 답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 아마도 퇴근할 때까지 아빠는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으니까. 잠깐 딴 생각을 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센 할머니가 우리 집을 홀린 듯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1층이란 말이지? 위치 하나는 진짜 좋네. 발바닥에서 뿌리라도 내린 듯 할머니는 한동안 꼼짝 않고 우리 집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자칫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나는 얼른 커튼을 내렸다. 하필 그 시간에. 안에 아무도 없는 거 맞아요? 초인종을 연거푸 눌렀는데도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급기야 할머니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누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 탕! 탕! 나는 손으로 입술을 잡아뜯으며 거실을 뱅뱅 돌다 낮에 배달시켜서 먹고 남은 햄버거 2개를 식탁 위에 꺼내놓았다. 탕! 탕! 아무도 없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식어 빠진 햄버거 반쪽을 한 입에 쑤셔 넣었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까도 싶었지만 어쩐지 거실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저 할머니가 현관문 틈으로라도 비집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내가 가장 바라는 일은 아빠가 바로 나타나서 집에 들르지 않고 할머니와 함께 정비소로 직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5시가 되려면 30분이나 남았는데 늘 시간에 쫓기는 아빠가 벌써 올 리가 없다. 탕! 탕! 이상하다.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는 지치지도 않는지 문을 계속 두드렸고 그럴수록 무슨 맛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햄버거를 우겨 넣는 내 손만 점점 더 바빠졌다. 3번째 햄버거 조각을 집어들었을 때 기적처럼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아, 벌써 오셨어요? 아직 5시 안 됐는데. 오래 기다리신 건 아니죠? 어영부영 하다가 정비소 문 닫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서둘렀지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초인종도 계속 누르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기척이 없네. 하도 두드렸더니 손만 벌개지고. 아, 애가 자느라고 못 듣나 보네요. 차는 아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던데 바로 정비소로 가시죠 뭐. 아빠는 뒤늦게 내 메시지를 확인하고 서둘렀을 것이다. 그제야 나한테 부탁한 걸 후회하면서. 어쨌거나 정비소로 가자는 아빠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햄버거를 접시 위에 내려놓으려는데 마녀 같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럽시다. 그런데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갈 시간은 있죠? 하도 두드리고 불러댔더니 목이 타서 말이에요. 할머니가 아빠 말을 고분고분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건 내 착각이었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는데 현관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안 되긴요. 잠시만요. 안 되는데.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손에 든 햄버거를 단숨에 우겨놓고 삼켜버렸다. 얼른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목이 메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진땀이 흐르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석균아, 왜 그래? 너 또... 아빠의 놀란 목소리는 들리는데 눈앞이 흐릿해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내 몸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아빠는 비틀거리는 나를 한 팔로 받치더니 다른 손으로 내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숨은 더 가빠지는데 나는 목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구급차부터 불러야지.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소리쳤다. 구급차는 안 돼요. 지난번에도 싫다는 걸 억지로 태우려다 큰일 날 뻔했어요. 신랑이 버리다가 애만 더 잡는다고요. 아빠는 주먹으로 내 등을 쉬지 않고 때리며 말했다. 목을 움켜쥔 걸 보면 뭐가 걸린 것 같은데 무작정 때리기만 하면 탈이 더 날 수 있어요. 비켜봐요. 얘, 너 뭐 먹다 걸린 거 맞지? 나는 겨우 고개만 까딱했다. 할머니는 아빠를 밀어내고는 내 뒤에 서서 허리를 쭉 펴게 했다.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빼서 내 배를 감싸 안았다. 그러더니 두 손에 힘을 주고 내 배를 할머니 쪽으로 힘껏 당겨 올리는 거였다. 느닷없이 배가 조여지면서 맨 아래 갈비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팠다. 비쩍 마른 체구의 할머니한테서 나오는 힘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할머니는 하나, 둘, 셋 소리치고는 다시 팔에 힘을 주었다. 3번째로 할머니가 힘을 주어 당겨 올렸을 때 목구멍을 막고 있던 햄버거 조각이 악 소리와 함께 툭 튀어나왔다. 그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졌다. 나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빠는 힘에 부쳐서였는지 아니면 내가 미워서였는지 나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두어 번 놓쳤다. 겨우 내 방 침대에 나를 눕히고는 험한 산을 오른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석균아, 아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분 아니었으면 너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아빠의 길고 긴 설교를 막으려면 돌아눕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동안 네가 하도 싫다고 해서 네 뜻을 존중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 네 입으로 약속했잖아. 도우미 아줌마 부르지 않는 대신 제대로 먹고 자려고 노력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하루에만 벌써 2번이나 약속을 어겼어. 나는 쥐고 있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기운이란 기운이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간 뒤라 나는 휴대폰 자판 하나 누를 힘이 없었다. 네 말만 믿고 어제 치킨을 사온 나도 잘못이지만 넌 애초부터 나와 한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없었던 거야. 아니,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 2번 다시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못 먹게 도우미 아주머니 불러야겠어. 이건 의논이 아니라 통고야. 나는 이불을 가까스로 머리 끝까지 끌어올렸다.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기만 해. 그날로 내가 그만두게 할 거니까. 아, 적당히 하고 그만 나오지. 죽다 살아난 애한테 그런 잔소리가 먹히기나 하겠어요? 할머니가 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빠는 길고 긴 한숨을 뽑아내고는 내 방 불을 껐다. 아직 캄캄할 때는 아니지만 커튼이 내려진 내 방은 해가 남은 바깥보다 서둘러 어두워졌다. 그제서야 나는 돌아누웠다. 아직도 목구멍이 아팠다. 햄버거 조각이 튀어나올 때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모양이었다. 큰일 날 뻔했어. 어울리지 않는 안도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큰일이라면 뭘까? 엄마가 떠난 후 나한테 죽음이란 뭐랄까, 신발만 신고 나가면 언제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는 그 무엇이었다. 그것은 흔하디 흔한 나무나 돌멩이, 가로등이나 자동차처럼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라 생각했다. 아침에 평화롭게 눈을 뜬다 해도 저녁에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에 특별히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여겼다. 나한테는 갑작스러운 죽음보다 그것으로 생긴 누군가의 빈자리를 견디는 게 훨씬 두려우니까. 그러나 아빠는 나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빈자리를 메우려고만 들었다. 메우는 사람이 엄마가 아닌 그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러니 2달 전 그날 벌어진 일은 순전히 아빠 때문이다. 그 즈음 패스트푸드만 고집하는 나 때문에 아빠가 기어이 도우미 아줌마를 불렀다. 나는 싫다고 악을 썼고 아빠는 이대로 있다가는 내 위가 남아나지 않을 거라면서 내 의사를 무시했다. 아주머니가 오기로 한 날이 되자 나는 초조해서 어쩔 줄 모르고 집안을 뱅글뱅글 돌아다녔다. 아빠가 돈을 주지 않아서 햄버거를 배달시킬 수도 없었다. 할 수 없이 냉장고 냉동실을 뒤져 언제 얼려놨는지 모르는 음식들을 식탁 위에 다 꺼내놓았다. 냉동 만두와 햄, 먹다 남은 떡이랑 빵 같은 걸 전자레인지에 한꺼번에 돌려 냉기만 대충 빠진 음식들을 다 먹어치웠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아 텅 빈 속에 급하게 먹은 음식이 탈이 나는 건 당연했다. 속이 아프면서도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질해서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는데 아빠가 들어왔다. 나는 그 앞에서 먹은 것을 다 개워냈다. 바닥에 엎드려서 끝도 없이 쏟아내는 나를 보고 놀란 아빠가 구급차를 불렀다. 그 와중에도 나는 병원에는 안 가겠다고 발버둥 쳤다. 구급대원이랑 아빠한테 끌려 나가다가 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피가 나는데도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너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몰라? 아빠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듣기에 따라서 나에 대한 분노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손 많이 가는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아빠 처지에 대한 비관과 연민이 뒤섞인 억울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적어도 나한테는 그렇게 들렸다. 몰라, 병원에는 안 간다고.
우리가 난리를 부리는 동안 앞집 사람이 문을 열고 내다보고 2층 사람들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결국 구급대원이 돌아가고 나서야 그 모든 상황이 끝났다. 전 먹던 힘까지 다 쓰고 나니 개워낸 속보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머리가 띵했다. 아빠는 그날 오기로 한 도우미 아주머니도 오지 말라고 전화했다. 방에 누워있는데 아빠가 거실 바닥을 청소하는 소리가 들렸다.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사이사이로 아빠의 한숨소리가 보태졌다. 간간히 아빠의 흐느낌도 들렸지만 나는 끝까지 모른 척했다. 아주머니는 오지 않을 거야. 대신 제대로 먹겠다고 약속해. 한 번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널 병원에 데려갈 거니까. 알았어? 겨우 냉정을 되찾은 아빠는 한 발짝도 방 안에 들여놓지 않고 말했다. 나는 알았다고 했다. 엄마와 살던 우리 집에 낯선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날의 목적이었으니까. 훗날의 약속은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될 문제다. 그러니까 애엄마가 9달 전에 저 세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살고. 문틈으로 거실 불빛과 더불어 할머니 목소리까지 새어 들어왔다. 살려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저 할머니 관심구역 안에 드는 일은 어쩐지 꺼림직했다. 고맙다는 인사 받았으면 알아서 돌아갈 것이지. 갑자기 아내가 사고를 당하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렇게 가고 나니까 아이 충격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어요. 장례식 끝나고 한 며칠은 일어나지도 못해서 병원에 데려가려는데 질색을 하며 거부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집 밖으로는 아예 나가질 않으려고 해요. 아빠가 하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다. 상대가 누구든 내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럼 학교는? 학교도 안 나가고? 나는 책상 위를 더듬어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책이나 집어던졌다. 책은 방문까지도 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자기 얘기 하지 말라는 뜻이지? 예, 나도 남의 집 답답한 얘기에 흥미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잠이나 자. 고양이처럼 남의 말 엿듣지 말고. 용케 그 소리를 들었는지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응급처치는 뭐예요? 그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희 애가 먹은 거 뱉어내기 전까지는 진짜 뭐 하시나 했거든요. 저는 응급처치라면 인공호흡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멋쩍은 듯 화제를 돌렸다. 하임리히법이라고 기본 응급처치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응급처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 무조건 등만 때려대지. 그러고 보면 김 선생은 애 키울 때 별로 힘들지 않았나 봐요. 아, 예. 아이 엄마가 알아서 다 하는 편이기도 했고 변명 같지만 저런 증세는 애엄마 간 뒤에 생긴 일이라 절절매고만 있습니다. 그나저나 약속해놓고 자동차는 봐드리지도 못했네요. 내일이라도. 이 판국에 자동차가 뭐라고. 근데 뜬금없이 들리겠지만 나 한 몇 달간 이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아까 김 선생이 아들 데리고 들어간 뒤에 살살 돌아보니 빈 방도 하나 있습디다. 나는 너무 놀라 아픈 것도 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저 할머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아빠도 나만큼 놀랐는지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것 같았다. 내 얘기가 너무 갑작스러운가? 김 선생이 당황하니 말 꺼낸 내가 더 민망하네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퇴직하니까 일단 다니던 일터에서 먼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집디다. 일하는 동안 사람들한테 하도 시달려서 그런가 부산스럽지도 않고 화단이 있는 아파트 1층을 찾아다녔어요. 마침 여기 꽃나무 많은 화단이 내 맘에 꼭 들었는데 이 동에는 나온 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살던 집은 이미 팔아서 곧 나와야지 부동산에는 마음에 드는 1층 집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 하지. 하는 수 없이 입구 쪽 빈집으로 덜컥 이사부터 했잖아요.
그렇게 한 보름 살았나? 이번에는 아기 낳은 조카딸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람 많은 산후조리원보다 혼자 사는 이모네가 편하다면서. 제 엄마까지 불러들이고 나니 어디 내 집 같아야지요. 산모 때문에 종일 창문도 못 열지. 들어가면 젖냄새에 아기 토한 냄새까지 진동하지. 애는 밤낮 안 가리고 빽빽 울어대지. 내 집에서 책 한 권을 맘대로 못 본다니까요. 집에 정도 붙이기 전에 자꾸 일이 생기니까 눈만 뜨면 나와서 여기 화단 앞을 서성거리게 됩디다. 그러다가 김 선생도 만나게 된 거고요. 한 석 달만 지나면 산모도 제 집에 갈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실컷 꽃나무 보며 지내면 좋겠다 싶어서요. 물론 공짜로 있겠다는 건 아니에요. 뭐 내가 어떻게 말해도 주인이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당연히 싫지. 집을 살 만큼 돈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여사님 사정은 딱하지만 보시다시피 제 아들이 지나치게 예민한 편이라 남하고 한 집에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상한 대로 아빠는 할머니의 청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다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나 같았으면 죄송하다는 말 따위도 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거나 아빠의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온몸이 노곤해졌다. 지금부터는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졸라댄 사람 무한하게 왜 그쪽이 죄송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세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이지. 나야 잠깐 봤으니 이 집 아들 별스러운 성격이 어떤지는 알 도리가 없지만 먹는 걸 스트레스로 푸는 건 정서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좋을 건 없어요. 남이야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건 무슨 상관이냐고. 참 별나게도 심통을 부리는 할머니다.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상황만 점점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러다가 더 나빠질까봐 겁도 나고요. 주변에 도움 청할 만한 사람도 없지만 있다 해도 아들이 못 견뎌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목소리까지 떨며 왜 내 얘기를 하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남이잖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왜 내 얘기를 함부로 하냐고. 그게 고민이라면 생각할 것도 없이 나한테 방을 새줘요. 그런 문제 하나는 해결하는 셈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할머니 말뜻이 궁금한 건 아빠뿐이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있었거든요. 내 자랑 같긴 하지만 꽤 유능한 간호사였어요. 이제 퇴직하고 출근할 일도 없을 테니 그야말로 김 선생이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사람 같지 않아요? 뭔가 머릿속이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와 마지막으로 작별해야 했던 중환자실. 냉랭한 얼굴로 바쁘게 돌아다니던 의사와 간호사들. 저 할머니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고? 아, 그러세요? 어쩐지. 그럼 만약 저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실 수 있겠네요? 아, 물론 아까 같은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사람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거든요. 아빠의 들뜬 목소리가 몹시 거슬렸다. 뭐 바로 곁에서 불이 나는데 구경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야 내가 낫겠죠. 그나저나 김 선생은 정말 운 좋은 사람이네요. 어디 가서 나처럼 꼭 필요한 경력에 성실하기까지 한 세입자를 만날 수 있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럼 나 저 방을 써도 되는 거죠? 눈 깜짝할 새의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었다. 우리 집에 할머니가 와서 살겠다고? 도우미 아주머니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먹고 자겠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빠가 저 말에 넘어가면 큰일이다. 나는 휴대폰부터 찾았다. 아빠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고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그래도 아들하고 상의는 해봐야 할 것 같은... 상의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아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문자 메시지의 마침표도 찍히기 전에 할머니가 우리의 입과 손을 막았다. 뭐 방에서 고양이처럼 다 듣고 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네. 생색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만약 아까 내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집 아들 오늘 어떻게 되었을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뭐 살려준 사람이 이 정도 부탁하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잠자코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문자 메시지를 쓰다 말고 어이가 없어서 잠깐 숨을 가다듬었다. 할머니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없었을 일이라는 걸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아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고 하지 뭐. 할머니가 간 뒤에 아빠와 얘기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 앞뒤가 어떻게 됐든 할머니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잠깐만 참자. 내가 보일 수 있는 성의는 딱 여기까지다. 3. 할머니 입성기. 그날 할머니가 우리 집을 보며 입맛을 다실 때 알아봤어야 했다. 저 할머니의 최종 목표는 우리 집을 접수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이미 예전부터 치밀하게 작전을 짰을 것이다. 우리 집 발코니 밑에서 큰 소리로 싸워가며 자기 존재를 알리고 아빠가 나올 때를 기다려서 일부러 차를 고장낸 건지도 모른다. 그러고는 시간을 끌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에 들어올 기회를 노렸겠지. 이해할 수 없는 건 하필 그 시간에 내가 할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모르는 척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저 할머니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다니 도무지 모를 일이다. 아니 어쩌면 그것도 할머니가 지능적으로 짠 계략에 아빠와 내가 말려든 건지도 모른다.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난리쳤던 게 어디 한두 번인가? 나와 아빠를 도와주려고 몇 번 찾아왔던 고모도 결국 오지 못하게 했는데 이웃에 사는 사람 한두 명만 붙들고 물어보면 그 정도의 정보는 얼마든지 캐낼 수 있었을 것이다. 1층 집 아들이 엄마가 죽은 뒤에 학교는 물론이고 집 밖으로 한 걸음도 안 나간다더라. 그의 아빠는 자식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씩 나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 도우미 아주머니도 없이 남자 둘이서 사는 게 보기 딱 하더라. 위급해서 부른 구급차도 돌려보낼 정도로 저 집 아들 성질이 보통이 아니더라. 남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요란했으니 당연히 저 할머니 귀에도 들어갔겠지. 할머니가 우리 집에 처음 온 날 들어와 살고 싶다고 할 때 바로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 순간 주저했을까? 할머니 말처럼 살려준 사람 부탁이라는 말에 정말로 마음이 약해진 건가? 어쨌거나 아니라고 말할 기회를 잠시 놓친 대가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날 눈 뜨자마자 아빠한테 얘기하려고 뛰어나갔는데 할머니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 편안한 얼굴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미 서명까지 마친 계약서를 들고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 게 낫지. 시간 끌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매일 눈앞에서 화단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좋아서 잠이 다 안 옵디다. 물론 이사 온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그래, 넌 속 좀 괜찮니? 할머니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젯밤에 의논하려고 들어갔더니 모처럼 깊이 잠들었기에 그냥 나왔어. 어차피 누군가 와야 한다면 나는 여기 계시는 조영분 여사님만 한 분도 없을 것 같거든. 네가 깨면 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내가 부지런을 떤 거지. 그런데 누가 보면 김 선생이 아들한테 무슨 죽을 죄라도 진 줄 알겠어요.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되지. 쩔쩔맬 것까지야. 나는 할머니 말을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다. 애가 원래 순한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좀 예민합니다. 지내시면서 처음에는 석균이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도. 대충은 알겠습디다. 뭐 세입자가 집주인 성격까지 탓하며 살 수 있나. 저 정도면 뭐 병원에 있을 땐 별난 환자나 보호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김 선생은 상상도 못할걸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다 상대하셨다니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되네요. 아무쪼록 우리 애가 좀 팍팍하게 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나는 집주인의 별난 아들 보살피려 오는 게 아니라 이 집이 좋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가 나서는 일도 없을 테니까 다른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런 말을 듣고도 뭐가 좋은지 아빠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빠한테 할머니를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처럼 놀라게 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맹세와 만약 할머니가 들어와 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책임 못 진다는 협박도 함께 적어 보냈다. 나도 너만큼 얼떨떨해. 하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집에 와야 하는데 그게 조 여사님이라면 아빠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 말은 좀 뚝뚝하게 하셔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시더라고. 할머니가 돌아간 뒤에 아빠가 내 방에 들어와서 말했다. 아니, 어제 처음 본 할머니를 아빠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집에 들이겠다는 거야? 정체도 모르는 할머니한테 나를 떠맡기고 아빠 혼자 마음 편하고 싶은 거잖아.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게 치미는데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떼써서 돌려보낼 수 있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구급대원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마녀 같은 할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만만치 않은 상대다. 내가 분한 건 구시렁대면서도 나 역시 할머니가 들어와서 사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곧 현실이 되었다. 여름방학이지만 진로 상담을 해야 하는 아빠는 거의 매일 학교에 출근했다. 할머니가 오기로 한 날 아침 일찍 아빠가 내 방에 들어왔다. 일찍 나가야 하는데 굳이 오늘 오전에 조 여사님이 오신다네. 갖고 올 짐도 거의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사는 이사니까 많이 어수선할 거야. 반기지는 못해도 지나치게 예의 없이 굴지 않았으면 좋겠어. 밥 차려놨으니까 꼭 챙겨 먹고 되도록 일찍 올게. 나는 대답 대신 획 돌아 누웠다. 아빠는 신발 신으면서 한 번 더 주의를 주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10분이나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현관문을 열러 나가는데도 성질 급한 할머니는 초인종을 누르다 말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아직도 자는 거야? 해가 중천에 떴어. 석균아, 문 좀 열어봐. 내가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는 냉큼 현관으로 들어섰다. 여행용 가방 하나만 끌고서. 현관키 번호부터 불러봐. 오늘도 안 열어주면 열쇠 수리하는 사람 부르려고 했어. 할머니는 다짜고짜 휴대폰을 내 코앞에 들이대며 말했다. 나는 할머니 휴대폰 메모판에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써서 돌려주었다. 그러지 뭐. 문 열어준 것만 해도 어딘데. 그깟 것 누구한테 물어보면 어때? 웬일인지 할머니는 별말 없이 순순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놓고는 앞으로 할머니가 쓰게 될 현관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청소도 다 해놔서 방에 손댈 게 하나도 없네. 서랍장도 깨끗하게 비워놓고 집주인이 보기보다 깔끔한 성격인걸. 할머니가 거실로 나와 꼼꼼하게 둘러보며 말했다. 깔끔하기는 새벽까지 아빠가 들락거리며 치운 짐이 안방 한 구석에 처박혀 있을 텐데. 나는 할머니가 거실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싫어서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키고 서 있었다. 이 볕 좋은 곳에 이렇게 컴컴하게 있다니 갑갑해. 할머니는 성큼성큼 걸어와 나를 지나치더니 거실 커튼을 활짝 열었다. 굳건하게 막아섰던 요새가 뚫리자 겹겹이 둘러쌌던 빛이 하염없이 들어왔다. 나는 눈이 부셔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제 됐다. 볕 아래 화단도 보이니 훨씬 좋잖아. 남의 집에 와서 주인처럼 행동하는 할머니가 싫어서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아니, 302동을 왜 못 찾아요? 화단이 제일 큰 데라니까요.
그 화단 뒤 바로 1층 집이 여기고 내가 나가 있을 테니 날 보고 찾아와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끄고는 발코니에 구부정하게 서서 손을 흔들었다. 달랑 가방 하나가 짐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올 짐이 더 있는 모양이었다. 집 앞에 트럭 한 대가 서더니 아저씨 둘이 꽤 큰 꽃나무 화분 하나를 들고 낑낑거리며 들어왔다. 어디에다 놓을까요? 이 큰 걸 놓으려면 저 화분들을 좀 치워야 자리가 날 것 같은데. 화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이 귀찮아서인지 아저씨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화분을 내려놓지 않고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얼른 커튼을 다시 치고는 컴컴해진 거실 창을 등지고 서서 팔짱을 꼈다. 일단 저기 창 앞에다 놔요. 내가 발코니 정리 좀 하고 옮길 테니. 날도 더운데 수고들 했어요. 아저씨들이 화분을 내 곁에 놓고 돌아갈 때까지 나는 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혹시 내 화분을 거기에 내놓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나는 대답 대신 어깨만 으쓱했다. 그럼 그 큰 화분을 거실 한복판에 놓으라는 거야? 할머니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꽃나무 잎이 자꾸 내 팔을 건드렸다. 그것도 안 되죠. 할머니 방은 저기고 이 거실과 발코니는 우리 구역이잖아요. 할머니 물건을 왜 여기에다 둬요? 커튼도 마음대로 열고. 나는 꼼짝도 하지 않는 화분을 다리로 밀어보며 말했다. 깜짝이야. 난 할머니 하기에 이 집에 또 누가 있나 했네. 너 나더러 할머니라고 한 거니? 할머니가 업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내가 고개만 까딱하자 할머니가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선 난 할머니가 아니니까 적당한 호칭부터 찾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이건 물건이 아니라 햇빛이랑 바람이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무야. 나한테는 오랫동안 같이 지낸 식구 같은.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고약을 떨어야겠니? 할머니는 마치 나무가 할머니 말을 알아듣는다는 듯 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분명한 건 여기에 할머니 물건을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정 햇빛이랑 바람이 필요하면 할머니 집에 갖다 놓으시든가요. 그럴 수 있으면 내가 얘를 데려왔겠니? 여기 시들시들한 잎 안 보여? 주먹만한 화분에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이만큼 자란 녀석이라고. 어떻게 해도 볕이 부족해서 이 집에 데려온 건데 아무리 집주인이라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니? 할머니가 약이 잔뜩 오른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한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화분은 할머니가 알아서 가져가시라고요. 나 할머니 아니라니까? 할머니는 소리를 꽥 지르고는 인정머리 없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욕은 먹었지만 처음으로 할머니를 이긴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이긴 김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나는 낑낑대며 화분을 할머니 방문 앞까지 끌어다 놓았다. 식구는 모여 살아야 하니까. 거실 바닥에는 승전기념비 대신 화분에 긁힌 생채기가 길게 남았다. 아침부터 지나치게 신경을 쓴 탓인지 정오도 되지 않았는데 피곤이 몰려왔다. 아빠가 차려놓은 것을 대충 먹고 들어가니 어제 보다만 영화도 영 내키지 않았다. 안대를 쓰자마자 거실에서 전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3번, 4번. 몇 번이나 울리면 전화 건 사람이 포기할까? 한 10번쯤? 집주인, 전화 안 받아? 방문을 두드려도 내가 꿈쩍하지 않자 할머니는 한마디를 보탰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안 받는 전화를 대신 받는 건 괜찮은 건가? 아, 여보세요?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다. 상황을 모르고 엄마를 찾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섣불리 위로하려 드는 사람에게는 욕부터 하게 될까봐 꺼려졌다. 그러다 보니 낮에 울리는 전화는 나와 무관한 다른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 같은 거랄까? 예,
전화 좀 받아봐. 고모라는데. 왜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느냐며 난리야. 새든 사람이라니까 믿지도 않고. 네가 안 받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는데? 나는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는 소리를 확인하고서야 전화기를 들었다. 성격 급한 고모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리 없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석균이니? 좀 전에 전화 받은 사람 누구야? 새든 사람이라니. 네 아빠 요즘 힘들어? 고모인 나도 드나들지 못하는 집에 웬 낯선 사람이냐고? 고모 말투에는 언짢은 마음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고모한테 다 말해봐. 너 괜찮아?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고모가 지금 갈까? 나는 잠깐 동안 저 할머니 내쫓는 일에 고모가 적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가 퍼뜩 정신이 들었다. 할머니야 석 달만 있으면 알아서 나갈 테지만 고모는 다르다. 전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걸고 보는 집요한 성격이라면 이 일을 빌미 삼아 수시로 드나들고도 남을 사람이다. 아니요, 안 오셔도 돼요. 새든 사람도 오래 있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고모는 나한테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끝내 들을 수 없자 미심쩍어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시달리겠지. 왕왕 울리던 고모 목소리에서 놓여나 방에 들어오니 세상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 동안의 고요였다. 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모 전화까지 더해져서 과하게 전투를 치르고 나니 지금은 할머니가 화분을 부엌에 갖다 놓는다 해도 뭐라고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내 신경은 온통 할머니가 내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식탁에 뭔가 올려놓는 소리, 비닐봉지 벗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수저 달그락거리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띄엄띄엄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 그렇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소리 지를 만큼 큰 소리도 아니었다. 그저 작고 고요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소리가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다. 이사 온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우리 집은 벌써 할머니한테 점령당하고 만 것인지도 모른다. 띵동. 얼핏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휴대폰 메시지 알람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나 살 게 있어서 잠깐 외출한다. 네 아버지가 현관 비밀번호도 문자로 보내줬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아빠가 현관 비밀번호에 내 전화번호까지 할머니한테 알려준 모양이다. 문소리도 안 들렸는데 내 방 창밖에서 할머니가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화단이 더 곱다는 얘기, 우리 집에 대해 묻는 사람들한테 그럴 시간에 화단 잡초나 더 뽑으라며 한마디 해주고 멀어져 가는 소리. 보지 않아도 상상이 간다. 팽안히 돌아서서 큰 키가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도도하게 걸어가겠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는 새 저 밉상 할머니를 따라 집 밖을 헤매고 있는 이 잡년 말이다. 내 방과 완전히 분리된 다른 세상엔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나는 도리지를 치며 안대를 다시 썼다. 속없이 할머니를 따라 나섰던 잡념도 그제야 내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왔다.